갑은 을에게 토지를 팔았다. 그런데 등기는 아직 을 앞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 사이 갑은 같은 토지를 병에게도 팔고 병 앞으로 등기까지 마쳤다. 을은 말한다. 제가 먼저 샀으니 토지는 제 것 아닌가요? 병은 말한다. 저는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여기서 바로 누가 먼저 계약했나만 보면 안 된다. 물권법 사례에서는 채권관계와 물권관계를 나누어야 한다. 을은 갑과 먼저 매매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은 계약만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등기가 필요하다. 병은 나중에 계약했지만 등기를 먼저 마쳤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병에게 넘어간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계약관계를 본다. 그 다음 등기나 인도 같은 물권 변동 요건을 본다. 마지막으로 제3자가 있으면 누가 물권을 취득했는지 본다. 정리하면 이렇다. 물권법 사례는 누가 먼저 약속했나 보다. 누가 물권 변동 요건을 갖췄나가 중요하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계약이 있었나가 아니라 그 계약으로 물권이 실제로 이전되었는가이다. 갑은 을에게 토지를 팔았다. 그런데 등기는 아직 을 앞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 사이 갑은 같은 토지를 병에게도 팔고 병 앞으로 등기까지 마쳤다. 을은 말한다. 제가 먼저 샀으니 토지는 제 것 아닌가요? 병은 말한다. 저는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여기서 바로 누가 먼저 계약했나만 보면 안 된다. 물권법 사례에서는 채권관계와 물권관계를 나누어야 한다. 을은 갑과 먼저 매매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은 계약만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등기가 필요하다. 병은 나중에 계약했지만 등기를 먼저 마쳤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병에게 넘어간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계약관계를 본다. 그 다음 등기나 인도 같은 물권 변동 요건을 본다. 마지막으로 제3자가 있으면 누가 물권을 취득했는지 본다. 정리하면 이렇다. 물권법 사례는 누가 먼저 약속했나 보다. 누가 물권 변동 요건을 갖췄나가 중요하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계약이 있었나가 아니라 그 계약으로 물권이 실제로 이전되었는가이다. 갑의 토지에 대해 을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되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은 없었다. 을은 말한다. 그래도 등기부에는 제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갑은 말한다. 원인도 없이 된 등기이니 말소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등기만 있으면 소유권이 인정되는가이다.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등기만 있다고 항상 진짜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가 유효하려면 그 등기를 뒷받침하는 원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매매 계약이 없거나 계약이 무효라면 그에 기한 소유권이 전등기도 원인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을 명의의 등기는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등기가 있는지 본다. 그 다음 그 등기의 원인인 매매 계약이나 법률 관계가 유효한지 본다. 원인이 무효라면 등기가 있어도 소유권 취득은 부정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등기가 필요하지만 등기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등기부에 이름이 있나가 아니라 그 등기를 뒷받침하는 유효한 원인이 있는가이다. 갑은 을에게 토지를 팔았다. 을은 등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갑은 을의 사기에 속아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은 말한다.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등기도 다시 돌려주세요. 여기서 봐야 할 것은 계약 취소가 등기에 미치는 영향이다. 부동산 등기는 유효한 원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매매 계약이 사기나 착오 등으로 취소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처럼 된다. 그러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을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도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매매 계약이 있었는지 본다. 그 다음 그 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 본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그 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가 되므로 말소 청구를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계약이 취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등기도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등기가 되었나가 아니라 그 등기의 원인인 계약이 아직 유효한가이다. 갑은 을의 사기에 속아 토지를 팔았다. 을은 등기까지 마쳤다. 그 후 을은 그 토지를 병에게 다시 팔고 병 앞으로 등기도 넘겼다. 나중에 갑은 말했다. 사기였으니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병 등기도 말소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병 등기를 말소한다고 쓰면 안 된다. 계약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처럼 된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서는 을의 등기가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 사이에 제3자인 병이 등장하면 따로 보아야 한다. 병이 을의 사기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라면 갑은 취소를 이유로 병에게 대항하기 어렵다. 반대로 병이 을의 사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보호될 가능성이 낮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취소 사유가 있는지 본다. 그 다음 취소 전에 제3자가 권리를 취득했는지 본다. 마지막으로 그 제3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확인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계약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등기도 무너질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될 수 있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계약이 취소되었나가 아니라 그 취소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이다. 갑은 을에게 토지를 팔았다. 을은 등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은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 문제는 그 전에 을이 토지를 병에게 팔고 병 앞으로 등기까지 마친 경우다. 갑은 말한다. 계약을 해제했으니 병 등기도 말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계약이 해제되면 갑과 을 사이에서는 원상회복이 문제된다. 을은 받은 토지를 돌려주어야 하고 갑은 받은 대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해제 전에 병이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라면 보호될 수 있다. 즉 병이 해제 전에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갑은 해제를 이유로 병의 권리를 함부로 해칠 수 없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해제권이 발생했는지 본다. 그 다음 해제가 적법하게 행사되었는지 본다. 마지막으로 해제 전에 제3자가 등기 등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추었는지 본다. 정리하면 이렇다.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상회복이 문제되지만 해제 전 제3자는 보호될 수 있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계약이 해제되었나가 아니라 그 전에 보호받을 제3자가 생기는가이다. 갑은 자기 돈으로 토지를 사려고 했다. 그런데 등기는 을 명의로 하기로 했다. 갑은 말한다. 돈은 제가 냈으니 토지는 제 것 아닌가요? 을은 말한다. 등기는 제 이름입니다. 여기서 바로 돈 낸 사람을 소유자라고 보면 안 된다. 먼저 명의신탁 유형을 나누어야 한다. 갑 소유 부동산을 을 명의로 넘긴 경우라면 양자간 명의신탁이다. 갑이 매도인 병과 계약했는데 등기만 을 앞으로 한 경우라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다. 아예 을이 매수인으로 계약하고 을 앞으로 등기한 경우라면 계약 명의신탁이다. 유형에 따라 소유권 귀속과 부당이득 문제가 달라진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누가 매매 계약을 했는지 본다. 그 다음 누가 돈을 냈는지 본다. 마지막으로 누구 앞으로 등기되었는지 본다. 정리하면 이렇다.
명의신탁 사례는 실제 돈을 누가 냈나 보다. 계약자와 등기 명의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했나가 아니라 명의신탁 유형이 무엇인가이다. 갑의 시계를 을이 몰래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병은 을이 진짜 주인인 줄 알고 그 시계를 샀다. 병은 대금도 지급하고 시계도 넘겨받았다. 갑은 말한다. 그건 원래 제 시계입니다. 돌려주세요. 병은 말한다. 저는 을이 주인인 줄 알고 샀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선의취득이다. 동산은 무권이자에게 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자가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양도인이 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지 본다. 다음으로 거래행위가 있었는지 본다. 그리고 취득자가 선의무과실이었는지 본다. 마지막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 본다. 다만 부품이나 유실물이라면 특칙이 문제된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동산을 무권이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선의취득 요건을 검토한다. 점유, 거래행위, 선의무과실, 인도 순서로 본다. 정리하면 이렇다. 선의취득은 진짜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샀어도 거래 안전을 위해 취득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양도인이 진짜 주인인가가 아니라 취득자가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었는가이다. 갑은 을의 자전거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병이 갑몰래 그 자전거를 가져갔다. 병은 말한다. 이 자전거는 어차피 갑 것이 아니잖아요. 갑은 말한다. 제 것이 아니어도 제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점유보호청구권이다. 점유권은 소유권과 다르다. 갑이 자전거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자전거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면 점유자는 될 수 있다. 그리고 점유를 침탈당하면 점유자는 침탈자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병은 갑이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전거를 빼앗아갈 수 없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갑이 점유자인지 본다. 그 다음 병이 점유를 침탈했는지 본다. 침탈이 있으면 갑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점유권은 소유권이 없어도 사실상 지배 상태 자체를 보호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주인인가만이 아니라 누가 점유하고 있었고 그 점유가 침탈되었는가이다. 갑은 을 소유의 토지를 20년 넘게 자기 땅처럼 사용했다. 갑은 밭을 만들고 울타리도 쳤다. 갑은 말한다.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이제 제 땅 아닌가요? 을은 말한다. 아직 등기는 제 이름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부동산 취득시효다.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하지만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취득시효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갑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을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자주 점유인지 본다. 그 다음 평온공연한 점유인지 본다. 그리고 20년간 계속 점유했는지 본다. 마지막으로 등기까지 마쳤는지 확인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부동산 취득시효는 20년 점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이 완성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오래 점유했나가 아니라 시효 완성 후 등기까지 마쳤는가이다. 갑과 을은 토지를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다. 갑은 병에게 말했다. 제 지분을 팔겠습니다. 그런데 갑이 다시 말한다. 아예 토지 전체를 병에게 팔겠습니다. 을은 말한다. 당신 지분은 몰라도 토지 전체를 혼자 팔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공유를 나누어 봐야 한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은 자기 2분의 1 지분을 병에게 팔 수 있다. 하지만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는 것은 다르다. 토지 전체를 팔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갑 혼자 을의 지분까지 포함한 토지 전체를 처분할 수는 없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공유관계인지 본다. 그 다음 처분 대상이 공유지분인지 공유물 전체인지 구별한다. 지분 처분은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공유물 전체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리하면 이렇다. 공유에서는 내 지분과 물건 전체를 구별해야 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공유자가 처분했나가 아니라 자기 지분을 처분한 것인가 공유물 전체를 처분한 것인가이다. 갑은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갑의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나중에 토지만 경매되어 을이 토지를 낙찰받았다. 을은 말한다. 이제 땅은 제 것이니 건물을 철거하세요. 갑은 말한다. 건물을 유지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나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법정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원래 같은 사람 소유였는데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다. 핵심은 세 가지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 그때 건물이 존재했는지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는지 본다. 요건이 충족되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위에 건물을 유지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곧바로 철거 청구를 인정하지 말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을 보호하는 권리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현재 땅 주인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가이다. 갑은 자기 토지에서 도로로 나가기 위해 을의 토지를 지나가고 있다. 한편 병은 정의 건물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살고 있다. 둘 다 남의 부동산을 쓰고 있다. 하지만 권리는 다르다. 갑의 경우에는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을의 토지를 이용한다. 이때는 지역권이 문제된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물권이다. 반면 병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정의 건물을 사용 수익한다. 이때는 전세권인지 단순 임대차인지 구별해야 한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가 없다면 일상적으로 전세라고 불러도 민법상 전세권이 아니라 임대차일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남의 토지를 내 토지 편익을 위해 쓰는 문제면 지역권을 본다. 전세금을 내고 남의 건물을 쓰는 문제면 전세권과 임대차를 구별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남의 부동산을 사용한다고 해서 항상 같은 권리는 아니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남의 부동산을 쓰고 있나가 아니라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인가 전세금을 기초로 한 사용관계인가이다. 갑은 을의 건물에 공사를 해주었다. 공사대금은 5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을이 돈을 주지 않자 갑은 건물을 점유하면서 말했다.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유치권이다.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갑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갑의 공사대금 채권이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또 공사대금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갑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 요건이 갖추어지면 갑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유치권은 점유 결련관계, 변제기 도래, 불법 점유 아님 순서로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유치권은 돈을 못 받았다고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과 관련된 채권이 있어야 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받을 돈이 있나가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바로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가이다.
갑은 을의 건물에 공사를 해주었다. 공사대금은 5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을이 돈을 주지 않자 갑은 건물을 점유하면서 말했다.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유치권이다.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갑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갑의 공사대금 채권이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또 공사대금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갑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 요건이 갖추어지면 갑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유치권은 점유 결련관계, 변제기 도래, 불법 점유 아님 순서로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유치권은 돈을 못 받았다고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과 관련된 채권이 있어야 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받을 돈이 있나가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바로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가이다.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을은 자기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등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을이 돈을 갚지 않았다. 갑은 말한다. 토지를 경매해서 제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저당권이다. 저당권은 부동산을 넘겨받지 않고 등기로 담보를 잡는 권리다. 질권처럼 물건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다. 을은 토지를 계속 사용하지만 갑은 등기된 저당권을 가진다. 그래서 을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갑은 저당권을 실행해 토지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피담보 채권이 있는지 본다. 그 다음 저당권 설정 계약과 저당권 등기가 있는지 본다.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경매와 우선 변제를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저당권은 부동산을 넘겨받지 않고도 등기로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나가 아니라 저당권 등기가 있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는가이다.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을은 자기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등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을이 돈을 갚지 않았다. 갑은 말한다. 토지를 경매해서 제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저당권이다. 저당권은 부동산을 넘겨받지 않고 등기로 담보를 잡는 권리다. 질권처럼 물건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다. 을은 토지를 계속 사용하지만 갑은 등기된 저당권을 가진다. 그래서 을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갑은 저당권을 실행해 토지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피담보 채권이 있는지 본다. 그 다음 저당권 설정 계약과 저당권 등기가 있는지 본다.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경매와 우선 변제를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저당권은 부동산을 넘겨받지 않고도 등기로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나가 아니라 저당권 등기가 있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는가이다. 갑은행은 을회사와 계속 거래를 했다. 을회사는 돈을 빌렸다가 갚고 다시 빌리기도 했다. 갑은행은 을회사의 토지에 채권 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나중에 거래가 끝났고 을회사의 채무는 2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갑은행은 말한다. 실제 빚이 2억 원이니 2억 원 전부를 우선 변제받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근저당권이다. 근저당권은 계속 변하는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안에서 담보한다. 따라서 실제 채무가 2억 원이라도 채권 최고액이 1억 5천만 원이면 근저당권으로 우선 변제받는 범위는 1억 5천만 원까지다. 또 근저당권은 언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었는지도 중요하다. 확정 전에는 채권이 늘고 줄 수 있지만 확정 후에는 그때의 채권이 담보되는 채권으로 고정된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과 피담보 채권 확정 시점을 함께 본다. 정리하면 이렇다. 근저당권은 계속 변하는 채권을 담보하지만 등기된 채권 최고액을 넘을 수 없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실제 빚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채권 최고액과 확정된 채권액이 얼마인가이다. 갑은행은 을회사와 계속 거래를 했다. 을회사는 돈을 빌렸다가 갚고 다시 빌리기도 했다. 갑은행은 을회사의 토지에 채권 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나중에 거래가 끝났고 을회사의 채무는 2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갑은행은 말한다. 실제 빚이 2억 원이니 2억 원 전부를 우선 변제받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근저당권이다. 근저당권은 계속 변하는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안에서 담보한다. 따라서 실제 채무가 2억 원이라도 채권 최고액이 1억 5천만 원이면 근저당권으로 우선 변제받는 범위는 1억 5천만 원까지다. 또 근저당권은 언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었는지도 중요하다. 확정 전에는 채권이 늘고 줄 수 있지만 확정 후에는 그때의 채권이 담보되는 채권으로 고정된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과 피담보 채권 확정 시점을 함께 본다. 정리하면 이렇다. 근저당권은 계속 변하는 채권을 담보하지만 등기된 채권 최고액을 넘을 수 없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실제 빚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채권 최고액과 확정된 채권액이 얼마인가이다. 갑은 을에게 토지를 팔았다. 을은 대금을 지급했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은 같은 토지를 병에게 다시 팔고 병 앞으로 등기까지 마쳤다. 을은 말한다. 제가 먼저 샀고 돈도 냈으니 토지는 제 것 아닌가요? 병은 말한다. 저는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여기서 물권법의 핵심 순서가 나온다. 첫째, 계약관계를 본다.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으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둘째, 물권 변동을 본다. 부동산 소유권은 계약만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등기가 있어야 한다. 셋째, 제3자를 본다. 병이 나중에 샀더라도 먼저 등기를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채권관계와 물권관계를 나눈다. 그 다음 등기나 인도 같은 공시 방법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제3자가 있으면 선의취득, 제3자 보호, 반사회 질서 여부를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물권법 사례는 계약이 있었는지에서 끝나지 않고 물권이 실제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봐야 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먼저 약속했나가 아니라 누가 물권 변동 요건을 갖추어 최종적으로 권리를 취득했는가이다.